인간의 지성이 인공지능과는 무엇이 다르고 인간 지성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장치들은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냉매를 통해서 실내의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 이렇게. 근데 컴퓨터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뭘 하는 물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기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에 컴퓨터로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계산 빼고 대부분의 일들을 컴퓨터로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는 알렌 튜링이 생각한 건 숫자와 언어라는 심볼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수행하는 아주 범용의 장치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안한 겁니다. 마치 인간의 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숫자와 언어로 알고리즘화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컴퓨터의 모습이 알렌 튜링이 생각했던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의 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숫자로 과연 표현 가능할까? 알고리즘으로 표현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소금 적당히 쳐 할 때 컴퓨터 못 알아들어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적당히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 좀 대충 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대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대충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한 다음에 숫자로 표현해서 그 정도만큼 하는 걸 대충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와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과연 컴퓨터가 숫자와 언어라는 방식으로 모두 다 전환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컴퓨터와 인간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컴퓨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프 허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계, 뇌라는 책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매 순간 다음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자신 다음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프로세스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예측을 잘하려면 아주 상황을 단순화하고 일반화를 쉽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반화의 오류에 쉽게 빠지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문을 열었던 경험들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그 아이들 관찰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요,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손잡이가 있으면 밀면 열리는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계속 내가 열래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이 탁 안 열리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 어른이 애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문을 당겨주죠. 그때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한 살 평생 얻은 지식이 허물어져 가는구나. 세상에 문은 여는 게 아니구나. 당길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문만 보면 밀고요. 밀리지 않으면 씩 웃으면서 당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미닫이 문을 발견하면 좌절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 그런 아이들이 보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폴드형, 이렇게 열면 문이 접히는 이런 문들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세상을 볼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쉽게 세상을 일반화하고 하는 오류를 사실은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내가 그거 해봤는데 말이지,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얘기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30년 전 자신이 젊은이들이었을 때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빠지게 만들지만 세상을 빨리 이해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태그를 잘 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오류에 빠지는 예입니다. 치와와와 머핀 여러분들은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이죠. 잘 구별되죠? 네, 고양이와 아이스크림 잘 구별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렇게 생긴 머핀을 인생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저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본 적 없죠. 본 적 없고 우리가 사실 경험했던 치와와의 수, 고양이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치와와 머핀을 또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잘 구별합니다. 얼핏 보시면 헷갈릴 수 있지만 저 안에는 개와 인간이 같이 있고요. 식빵과 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인공지능이 뇌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간의 뇌를 비슷하게 흉내만 내도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고요. 인간은 스몰 데이터로 몇 개 안 되는 이거 엄마가 얘야, 이분이 여자야, 이분은 남자야, 몇 명만 가르쳐줘도 우리는 아프리카, 미국, 유럽의 남녀를 굉장히 잘 구별해요. 자,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야. 몇 마리만 알려줘도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개와 머핀을, 사람과 개를,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필요할 만큼 아직은 알고리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도 개 사진이 100만 장이 넘거든요.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개와 고양이를 분별해내는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준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잘 풀지만 문제 자체를 내는 데는 아직은 속수무책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좋은 문제를 낸 예는 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숫자만 바꾸는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매 순간 미적 판단 체계, 도덕적 판단 체계, 지적 판단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많이 주고요. 그 데이터를 변형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소프트웨어는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모차르트스러운 곡들을 계속 창작해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작곡가에게 바흐에서부터 쉔베르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곡가의 음악을 다 넣어준 다음에 이 내가 넣어준 음악과는 다른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을 만들어봐라 하면은 그런 일은 잘 못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넣어줬는데 이거 넣어준 것이 말해주지 않는 걸 얘기해봐. 내가 넣어준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봐. 같이 전복적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예술들을 다 섭렵한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논문들을 금과 옥조처럼 외운다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구멍을 찾는 일,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 가치 전복적인 사고를 하는 일을 인간은 잘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서 더 중요한 이런 기능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사람과 관계 맺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 특별히 뇌를 어떤 특정 영역을 마련해 왔어요. 지난 300만 년 동안 유인원들이, 영장류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약 7만 년에서 10만 년 가까이 지구상에 존재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은 뭐냐면 뇌가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 원숭이라면 비슷한 원숭이의 수가, 그 그룹 사이즈가 점점 증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에 비해서 또 다른 그 종들에 비해서 인간은 압도적으로 많은 동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친구는 너무 흔해서 다른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면 같이 지내지,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곁에 두고 그 관계 맺기 자체로 즐거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왜 친구를 두느냐,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고요. 로빈 덤바라는 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한 150명 정도 그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주변에 몇 명인가? 한 70명 정도 된다 하면 나는 지금 아직 원숭이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관계를 넓힌다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챙겨야 될 그 사람의 과거의 대화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야 되고요. 갈등이 생기면 그걸 잘 풀어야 되고요.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저한테 화투 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화투 친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화투 많이 치시면 화투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화투를 쳤을 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굳이 찾자면 화투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와 어울려야 되고요. 대판 싸우고 판을 엎고 나서도 다음 날 우리 또 치자, 왜 그래,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관계 맺기를 게을리할 수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치매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얼굴이 찌푸러지시죠? 주로 여성분들 많이 그러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공감 능력입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레몬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어린 사람이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공감이 되죠. 이 정도 공감됩니까? 네네. 좀 더 공감의 상상을 해볼까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죠. 그리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다시 보면 다시 또 소리가 들리고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런 소리에 이제 민감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남성분들에게 민감한 상황들을 이게 미국 사람들이 너샷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공감을 잘 하는지 그 공감 지수 실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 이걸 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예,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예, 생각되는 거죠. 자, 사실 공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른 사람이 그 입장에서 겪을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하고 예측하는 일, 이거는 굉장히 고등한 일입니다. 보통의 인간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 더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 가보세요. 상사가 얘기할 때 아랫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부하가 이야기할 때 윗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네.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공감하려고 애쓰고요.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공감이라는 건 내 뇌에 많은 리소스를 쓰는 작업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아랫사람은 공감 능력보다 실제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위에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더들의 공감 결핍 증후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인공지능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은 신경과학 분야의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슈퍼스타가 됐냐 하면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보시는 것 같은 영화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레코딩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보여준 동영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영상이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그 뇌 활동으로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잔뜩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컬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색깔 처리를 하는 건 색깔이 비슷해지는 건 제 생각에는 10년이면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해상도도 아마 지금이 이 연구가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굉장히 정교한 해상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꾸고 있는 동안 시각 피질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걸 레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야한 꿈을 꾸면 우리 모두는 창작자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올해 4월 말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또 한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뇌 영상 장치 안에다가요, 사람을 눕혀놓고 이번에는 말을 들려줍니다. 예. 라디오 소리를 들려주고요, 소설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주는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고래를 찾기 위해 물끄러미 바다를 쳐다보았다라고 읽어주는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소녀는 고래를 찾기 위해 하는데 또 여기가 막 이상한 활동을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고래라는 단어 혹은 그 개념이 여기 저장되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 사람이 그 맵을 그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문명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수는 약 6만 5천 단어 정도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 5, 6천 단어 정도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한 4,000단어 정도 되고요. 남성이 결혼을 하면 1,800단어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1,800단어에서 2,500단어 정도 되는 이 단어들이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맵을 그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좀 더 상상력을 더해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하는 모자만 쓰고도 뇌의 활동을 측정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말풍선으로 글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사람의 뇌가요, 단어를 저장할 때 비슷한 개념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렇게 뭉치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다. 그러면 그 가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뭐 책상, 의자, 책장, 뭐 침대. 침대는 가구가 아니네요. 뭐 다른 여러 가구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쪽에 모아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구와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비슷한 단어들을 빨리빨리 인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단어, 비슷한 연상들을 해야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그 그룹 안에 낄 수가 있어요. 당신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해변, 갈매기, 상어, 새우. 이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죠. 너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을 때 스컹크? 그러면 얘는 또라이구나. 내가 얘 곁에 있으면 얘가 이상한 행동을 나한테 할지 모르니 얘를 우리 그룹 안에 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많은 그룹 안에 끼기 위해서 비슷한 언어들을 써요. 대표적인 예가 연인들이 말투가 비슷해지고 사용하는 단어, 어투가 비슷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혀가 짧아지고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비슷하게 씀으로써 그룹 안에 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창의적인 순간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뇌의 an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라는 곳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영역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역은 우리가 산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누워서 이런저런 공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에요. 우리가 무슨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고할 때도 좋은 몰입을 통한 목적적 사고를 할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런저런 공상을 할 때 불현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영역이 그런 행동들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나른한 오후에 집에서 뒹굴뒹굴 거릴 때 부모님이 야 허송세월하지 말고 뭐라도 해! 그러면 어머니 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안테리어 스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영역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영역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관여되는데 특히나 평소에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 뇌는 생존에 필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묻고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과 특히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구조로 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힘겹게 연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아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보편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전혀 상관없는 걸 연결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뇌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인공지능을 새로 만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주 상식적인 사회적 활동도 어렵고
그 안에서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관없는 개념들을 잇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아직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식을 저장하고 다시 인출해서 활용하는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는 일 인공지능은 아직 잘 못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그걸 적용하는 일 아직 잘 못하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관없는 개념들을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존의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가치 전복적인 사고는 아직은 더더군다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 아직 얘네들이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나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감정과 욕망을 가져서 나 자신을 인식한 다음에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갖고 그 살아야겠다는 의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져서 인간을 멸종시켜야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멸종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제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닮아가면서 발전해 왔다고 했는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흉내내 왔습니다. 숫자와 언어로 평가하는 것에 집중해 왔고요.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왔고 정량 평가를 했고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정교하게 넣어줄까, 심지어는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넣어줄까, 질문을 하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걸 독려하고 협력하는 걸 칭찬하고 고무하기보다는 경쟁하고 한 줄 세우기에서 앞에 서고 경쟁의 우위를 점하도록 우리가 교육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 될 거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숫자와 언어를 다루는 일의 상당 부분을 우리 대신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의 가치를 그 밑에 있는 사회적 의미를 통찰하고 읽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협력해서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와 수리 중추 외에도 우리 뇌 전체를 골고루 잘 사용하는 성인으로 성숙해져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절대 인공지능이 이건 뭘 못할 것이다, 인간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영역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공지능처럼 살지 말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주 즐기시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가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동근입니다. 네. 1997년 제가 물리학과 3학년 시절이었는데요. 물리학이 재밌긴 한데 물리를 계속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좀 방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TV에서 우연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카스파로프하고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하고 이 체스샷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겼죠. 이 카스파로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려 만 19년 동안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체스 역사를 쭉 봤을 때도 그 역사상 최고의 그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 기억에는 딥블루한테 이제 패배한 선수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실용적인 일을 해보자, 인공지능 만드는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전자공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2006년 졸업하고 2007년에 이제 IBM 왓슨 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IBM은 이제 딥블루는 끝났고 그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나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제퍼디 선수 두 명을 갖다가 2011년 2월에 그 왓슨 사이트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퀴즈쇼를 벌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최종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둘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왓슨이 물리쳤죠. 그래서 왓슨이 맞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이 쓰는 자연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규칙이 잘 없어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반어법 이런 거를 막 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시어를 줍니다. 문학에 등장하는 지명수배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떤 절대적인 악을 상징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라뚜르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놓치기가 어렵다. 뭔 것 같으세요? 예, 사우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시어를 보면은 이 원작은 이제 문학 작품이 맞죠. 근데 이게 어떤 정부에 의해서 지명수배 당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우론이. 근데 이런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을 컴퓨터가 이제 잘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왓슨이 제퍼디에서 우승하는 걸 보고 귀국해서 2011년도부터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있었는데 올해 1월이었죠. 그 네이처지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가 그 유럽 챔피언 파누이를 갖다가 이제 무찔렀다. 5대 0으로 이겼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국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문에 나왔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제가 처음 한 거는 이거였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그 컴퓨터가 생각하는 지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지능이라는 게 그럼 먼저 뭐냐?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앨런 튜링이 제안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 유행하기 전에 이제 심심이 카카오톡 전에 나왔던 MSN 메신저에서 심심이라는 게 있었죠. 심심하면 얘 데리고 이렇게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이렇게 데리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심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채팅한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고 어느 쪽이 심심이고 어느 쪽이 전지를 갖다가 금방 구별하실 수가 있으면은 이 심심이는 튜링 테스트를 실패한 겁니다. 뭔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튜링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이 바둑 인공지능에다 적용을 해본 겁니다. 파누이하고 알파고가 둔 그 기보를 보고 제가 어느 쪽이 알파고고 파누이인지를 가린 상태에서 막 놔봐서 어느 쪽이 알파고 같다는 걸 이제 맞출 수 있으면은 이 알파고는 바둑 두는 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저야 뭐 바둑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당대 최고의 그 고수들이 봐도 구별이 안 된대요. 그 얘기는 튜링 테스트를 여기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알파고는 바둑 두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이겁니다. 이 알파고가 KGS라고 하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 6단에서부터 9단까지 기보를 보고 학습을 했대요.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 가면 뭐 7단 이렇게 놓고 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것 중에는 저 같은 하수가 둔 보고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마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잔뜩 배운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얘가 진짜 프로 기사들, 고수들만의 바둑을 보고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 내지는 이미 이 시점에서 알파고는 파누이를 뛰어넘었으니까 알파고가 둔 기보 가지고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둑 인공지능의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알파고 이전까지는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프로 기사한테 감히 맞두지는 못하고 한 4점 정도 이렇게 먼저 놓고 두면은 이제 둘만한. 그랬는데 역시 그 알파고 입장에서도 바둑에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미 있는 시간 내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둑의 경우에서는 10에 170승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파고가 주목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초에 두세 가지 수밖에 못 보는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 80가지를 갖다가 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모양을 보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일찌감치 제외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이해하는 게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패턴 인식에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획기적인 성능을 내고 있던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아까 이제 정재승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하고 고양이를 갖다 구별하는 거가 컴퓨터한테 처음에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둘을 구별하는 규칙이 뭐냐? 이거를 갖다가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수많은 예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컴퓨터한테 네가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인간이라면 수천 년이 걸렸을 그런 학습을 뭐 단 며칠 내에 해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죠. 도대체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도널드 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실험이죠. 개는 음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왜 그러냐? 음식을 보면 시신경이 활성화되고요. 그게 시냅스 1을 타고 전기화학 신호가 넘어가서 침 분비를 관장하는 혀 근육 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습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블로프가 이런 실험을 반복을 하면은 음식을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쳐주면은 청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되죠. 그때마다 저 혀 근육 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되니까 시냅스 2도 연결이 원래는 약했는데 점점 강해져야 되나 보다. 그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학습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지만은 사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특정한 시냅스가 연결이 점점 강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으로 갖고 오면은요, 인간 고수들은 저 왼쪽과 같은 장면에서 조기를 둔대요. 이제 흑이 들 차례인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하겠죠. 요거를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 신경망으로 흉내를 내기가 굉장히 쉬운, 패턴 인식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왜냐? 바둑판의 상황이 누가 하든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숫자로 딱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자리는 0, 흑돌이 있는 데는 1, 백돌이 있는 데는 -1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느 분이 하셔도 다 똑같이 저런 그냥 행렬이 딱 나와 버려요. 또 저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간 고수는 저 자리를 두더라. 조기 1, 저 자리가 이제 나오게끔 요걸 갖다가 한 줄로 쭉 늘어놓고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연결들이 있는데 저 연결의 가중치, 숫자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는 게 알파고가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그 위력은 강화학습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도학습의 결과 저기 신경망의 가중치가 0.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0.4로 한번 바꿔봐요. 왜 그런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꿔봐요. 그런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은 갖게 놔두고 알파고 두 가지 버전 간의 바둑 시합을 이제 막 합니다. 그랬더니 주로 0.4인 저 알파고가 주로 많이 이기더라. 그러면 0.4를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크게 하면 더 잘 될까? 0.5로 이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0.4가 오히려 더 많이 이기거든요. 그럼 저거는 0.4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가중치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요. 이게 강화학습 과정이에요. 이런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이 숫자 장난을 갖다가 계속하게 되면은 지도학습만 한 거하고 강화학습을 한 거하고 강화학습을 한 게 승률이 80%, 바둑으로 치면은 한 점 이상 이제 실력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을 흉내를 냈고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 기사의 평균적인 안목에서부터 한 점 정도 실력이 이제 더 올라왔으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3월이네요. 3월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이제 시합이 있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중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이제 신의 한수 저 78수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신경망의 어떤 그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그걸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망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한 가지 커다란 맹점이 있어요.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얘가 대체로 바둑을 잘 두죠. 이세돌 구단한테 네 판이나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잘 두는데 실력에 걸맞지 않게 이상한 짓을 해요. 1국에서도 있었고 3국에서도 있었고 4국에서 그게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존의 바둑에서 전혀 나왔을 것 같지 않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백도이 저렇게 눈목자 이렇게 막 그 대눈목자 듬성듬성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또 갖다 딱 끼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고가 이상한 수들 떡수들을 갖다 연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겼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대결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바둑을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이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 직관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관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일까?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을 때도 직관이라는 게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개념에 약간 이렇게 우리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튜링 테스트로 알파고가 바둑 두는 지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판은 원래 19줄이거든요. 그거를 20줄로 한번 바꿔봅니다. 한 줄을 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바둑 인간 고수들한테 두라 그러면은 그럴듯한 바둑이 또 나와요. 그런데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20줄 바둑판에서 다시 내일 당장 재대결을 펼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세돌 구단이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왜? 그 19줄 이렇게 행렬들이 만들어진 게 다 헝클어지거든요. 한 줄 늘어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바꿨는데 좀 이상하죠. 바둑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그 관점에 대해서 러셀하고 노빅이 이제 제시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려고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새들은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늘을 잘 날기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실용적인 견해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홉스테터는 이걸 제시했어요. 제가 이제 이세돌 알파고 버전으로 좀 바꾸면은 우리가 알파고를 만들므로써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바둑을 잘 두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두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 이제 어떤 본연의 연구 목적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비슷한 혹은 사람을 뛰어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게 바로 체스입니다. 체스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직역하면은 God from the Machine입니다. 기계가 발전을 거듭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매트릭스 더 레볼루션에서 매트릭스를 관장하는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컴퓨터 그 기계의 이름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나온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체스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창의적인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뻔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잘 그러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인간이 이제 체스 컴퓨터하고 여러 번 맞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컴퓨터의 창의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뻔한 길로 몰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겨우 비길 수가 있었어요. 2006년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력이 인간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특정 분야로 깊이 들어가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불금을 보내시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당부해드리면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30년 뒤에 특이점이 온다 그러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단 2년 뒤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놀라운 그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아까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꼰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해주고 하는 거 좋지만은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